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공격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전망 속에서 거래인들은 사태를 주시하면서도 경계심을 약간 누그러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양호한 2분기 국내 총생산 수정치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에 따른 미국의 경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도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우지수는 0.11%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 0.75%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시리아 공습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 사이에서도 유엔 조사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영국은 0.82%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45%, 0.65%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리아 공습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들 나라 정부 인사들 중 상당수가 유엔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 공습을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공습에 대한 신중론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반 총장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시리아 현장의 유엔 조사단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전까지 4일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조사단은 31일 시리아에서 현장 조사를 마치고 철수합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아직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며 그 전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는 물론 앞서 발표된 1.7% 잠정치마저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지난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전분기 대비 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 수준 2.2% 성장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마켓워치는 이번 2분기 GDP 수치에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영향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서비스와 제조업 경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6천 건 감소한 33만 1,000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올 연초 있었던 자동 예산 삭감과 증세 여파가 줄어들면서 고용주들이 고용을 늘렸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속도는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 등의 요인으로 부실자산 규모가 감소하면서 2분기 미국 은행들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미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의 2분기 연결이익은 42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들 대형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회복했고 대출 사업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수 은행들의 이익은 여전히 부진했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한 해 사이 부실자산 걱정을 크게 덜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미국 은행들의 부실 대출 규모가 전분기 대비 4.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당장 다음 달인 9월은 아닐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르면 10월이겠고 늦어지면 내년 초가 아닐까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시장은 경제지표 개선 소식을 호재 그대로 좀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경제지표 개선 소식에 이틀 연속의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2분기 GDP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망치는 2.2% 성장이었는데 이를 뛰어넘은 2.5%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 최저 수준을 그대로 이어가는 호재를 반영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초일길에 들어갔었던 시리아 공습도 일단 유엔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들어가보자라고 조금 지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또한 시장 분위기를 조금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권 정도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유럽 증시도 나흘 만에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출발합니다.
글로벌 마감 소식과 함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뉴욕 증시 미국의 2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재를 기록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2분기 수치가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오늘 뉴욕 증시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 오르는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는 0.11%가 상승한 14,840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0.75%가 올랐습니다. 3,620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도 0.2%가 상승한 1,638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2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는 2.1 정도를 블룸버그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점쳤지만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9월 테이퍼링의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뉴욕 증시는 이 시리아 개전이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안도감 때문에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도 33만 1000건으로 집계가 돼서 2주 전 수치 33만 6천 건보다도 신청자 수가 줄어든 좋은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모기지 30년 금리도 4.51%로 지지난주보다도 조금 더 내려갔다는 소식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세를 유지를 했는데요. 영국은 FTSE 지수가 0.82%가 오른 6,483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독일 닥스 지수도 0.45%가 올랐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40 지수 0.65%가 상승했고 이탈리아 MIB 지수도 0.97%가 올랐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증시도 1.45% 올라가는 등 이탈리아와 그리스 증시가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리아 연합군의 공격은 일단 이번 주는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엔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분위기가 우세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영국 캐머런 총리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행보를 같이 하려고 바삐 움직였는데요. 예. 특히 이제 야당인 노동당 쪽에서 조금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습니다. 유엔의 조사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공격을 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유엔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많이 심기가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유엔은 다마스커스 현재 시리아 쪽에서 31일까지 현재 조사를 마친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이 화학 무기를 사용한 내용이 발표가 되면 그때 가서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와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아직 정해진 공격 기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공격 개시 시점은 유엔의 조사 방침이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이 단초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인도네시아와 인도 증시, 특히 신흥국 증시들도 조금 올라가는 어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인도의 루피도 3% 반등이 됐고 인도네시아 루피도 0.1% 아주 미진하지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유가와 금 가격은 조금 떨어졌는데요. 금 가격은 1,412달러 90센트로 0.4%가 내렸고 유가는 108달러 80센트로 1.2%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시리아 개전이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정도로 이제 늦춰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은 좀 주춤해지는 이런 양상이었고요. 금과 유가의 반등 추세도 다소 주춤해진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음 달 5일과 6일 현재
시리아 개전에 묵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러시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의 G20 회담이 시리아 개전이 얼마나 진행될 것인가 이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공산이 커졌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 불안감을 잦아들게 하는 요인이었고요. 앞서는 호재도 하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었는데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은 한 2.2% 정도 오를 것이다 였는데 2.5% 성장했어요. 그렇습니다. 예비치는 1.7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네. 한 2.3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보다도 더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이 하반기 때 경기가 회복 국면에서 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점차 확연하게 나타나는 이런 수준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이제 관심이 되는 것은 다음 달 있을 이제 연준의 FOMC 회의 때 이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쓰이느냐 이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5 정도로 이제 발표가 된 것은 예상치 2.2보다도 상당폭 올라왔고 세부 지수를 봐도 소비 지출은 1분기 때 2.3% 증가했지만 1.8% 증가함으로써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기업 지출이 9.9%나 늘었고 2분기 때 기업의 순이익도 세금을 제하고 나서 4.2% 올라가는 등 기업과 기업을 둘러싼 세제 측면에서 기업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북돋을 수 있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1분기 때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은 지난번 수정을 통해서 1.1로 떨어졌는데요. 2분기가 2.5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 이 정도 수준만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연준의 하단인 2.3 정도를 조금 못 미치겠지만 2% 언저리 수준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는 기정사실화됐죠. 이제 시점이 문제인데 이렇게 되니까 신흥국들로 유입됐던 한머니가 빠르게 회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흥국들이 통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한머니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금리를 인상해 줌으로써 조금 머물게 해주는 이런 효과도 여러 가지로 다목적 카드로 현재 내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라질이 지난 28일이었죠. 기준금리를 50bp 0.5% 올렸는데요. 종전 8.5에서 기준금리는 9%로 올라갔습니다. 4월에 7.25%였는데요. 지난 28일까지 1.75%나 급격하게 현재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이제 해와라가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를 방어하자는 내용도 있지만 브라질의 물가도 현재 목표치인 6.5%에 근접한 지난달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6.27%가 올라왔기 때문에 물가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도 어제 이제 기준금리를 50bp 인상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이달 15일이 금융통화정책위원회 기일이었습니다. 이때 금리를 동결을 했고 어제는 이제 긴급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50bp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신흥국들 특히 이제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급박하게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그다음에 외환 시장이 돌아가는 이런 국가들은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헤아라가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헤아라 가치가 20%가 내려갔고 인도네시아 루피아도 19.65%나 내려가는 등 20% 가까이 현재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기준금리를 6.5%에서 50bp 올려서 이제 7%로 올라갔고요. 인도네시아는 현재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1%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 이상 수준으로 물가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증시는 어제 1.92% 오르면서 다소 이제 좀 부담에서 벗어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이달 말일날 일본 BOJ, 일본 중앙은행과 통화사업 연장권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는 다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터키도 지난 20일 날 기준금리를 7.75%로 50bp 인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브라질이나 터키, 인도네시아는 모두 경상수지 적자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예일대 스티븐 로치 교수가 신흥국들이 이런 그 경상수지 적자의 부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 그 지적한 국가들에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태국이 7월 달에 경상수지 적자가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TBS 국가들 터키와 태국, 브라질, 인도와 인도네시아, 남아공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추가적으로 통화 가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다가오면서 그동안 풀렸던 돈으로 이 부채를 안고 성장을 했었던 신흥국 시장에 벌써부터 타격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조지 소로스와 짐 로저스 같은 유명 투자자의 투자 규제들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시행되고 나면 세계 증시가 덩달아 패닉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스티븐 로치 교수는 이제 그 경제학자적인 입장에서 네. 아카데믹한 이제 식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아주 노련한 트레이더들과 투자자의 식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런 그 식견이 조금 더 관심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조지 소로스 퀀텀 펀드 회장인 소로스 회장이 S&P 500 지수 상장 지수 펀드인 ETF의 풋옵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이게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뉴욕 증시가 조금 더 하락할 개연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2분기 때 소로스 회장은 풋옵션 ETF 비중을 종전 4.79%에서 13.54%로 늘렸습니다. 풋옵션 매수 금액은 12억 5천만 달러로 단기적인 매수 금액으로는 적절히 현재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개연성도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짐 로저스는 시리아가 만약에 다국적군의 개전 상황이 되게 될 경우 이와 더불어 테이퍼링 9월에 양적 완화 축소가 겹치게 되면 증시가 하락할 공산이 크고 원자재 가격이 반등할 공산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유가나 금 가격에 현재 매력적인 부분을 자꾸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세계 증시가 이 영향에서 전반적으로 이 영향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비교적 많은 낙폭을 현재 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고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자의 이론적인 분석보다는 실전에서 잔뼈가 굵은 이 유명 투자자들의 코멘트에 조금 더 신경이 쓰이게 마련인데요. 좀 부정적인 시각이 나온다는 것 좀 걱정스럽습니다. 한편 스페인의 2분기 GDP 경제 성장률도 발표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0.1%로 부진했지만 낙폭은 많이 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낙폭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다뤄지지는 않지만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굉장히 좋게 현재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포르투갈은 2분기 때 1.1%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요. 스페인은 2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1% 거의 현재 플러스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마이너스 1.7%로 경기 후퇴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1분기 때 마이너스 2%를 기록한 수치를 보면 2분기 때는 상당폭 현재 회복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6%가 내려갔지만 3분기 때는 플러스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올라설 수도 있을 것으로 현재 스페인 내부에서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0.1%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수출이 6%나 2분기 때 늘어났고 국내 소비도 다소 현재 회복 국면이 빨라지는 것으로 현재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경기 후행 지표인 실업률 수치도 조금 내려갔는데요. 스페인의 실업률은 26.2%로 종전 27.1%보다 조금 내려간 수치가 나왔습니다. 낙폭은 0.9%인데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실업률이 많이 내려간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EU가 전망한 스페인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5, IMF는 마이너스 1.6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 2분기 때 경제 성장률 수치라면 1% 마이너스 성장 언저리 수준까지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유로존, 독일과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신호가 나왔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고질적인 재정 위기국들,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쪽에서도 이렇게 회복 신호가 점차 아직은 부진하지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진단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차트 분석을 통해 국내 증시 흐름 기술적인 분석해드리고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종목들까지 추천을 받아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1900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도 꾸준하게 이어지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어떠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 매수가 다시 한번 대량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서 아래쪽보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조금 기분 좋은 한 주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1900포인트까지 회복을 하게 되면서 시장은 좀 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불어넣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다음 주의 기대감이 상당히 큰 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907포인트를 이제 회복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이번 주는 그리고 다음 주 흐름을 한번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에 제가 1840포인트에 했던 지지력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그 지지대를 지켜주게 되면서 현재 1907포인트까지 한 80포인트가량의 어떤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위쪽으로 얼마만큼 올라가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밴드를 한번 좀 설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봉상 먼저 1890포인트대를 한번 설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9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이죠. 올해 4월달에도 지켜졌던 자리고요. 그리고 올해 6월달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늘목을 보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뭐 추가적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1890포인트대가 중요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8월 초입니다. 8월 초에 8월 초에 1차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을 보였던 자리인 1940포인트, 아울러 장기 이평선이 있는
1940포인트가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1890에서 그리고 194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 흐름을 한번 이번 주는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겠지만 위쪽으로 봤을 때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1940포인트 구간의 어떤 돌파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940포인트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일시적인 조정은 나오겠지만 2000포인트까지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래쪽도 한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890포인트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4월달 그리고 6월달 지지가 보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1840포인트보다는 1860포인트까지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860포인트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1840포인트보다는 그 아래 구간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89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1860포인트의 추가적인 하락 좀 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1890포인트 이탈 가능성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비를 하게 되면서 1940포인트를 중요 지수 라인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코스피는 1940,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좀 많이 좀 아쉬운 한 주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주봉상 흐름을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은, 추세는 한번 그어보게 된다면은, 지금 화면은 보신 바와 같이, 어떤 아랫꼬리 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 어떤 캔들만 순수하게 보게 된다면은, 520포인트가 6월달 같은 게 지켜주는 자리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달, 8월달도 현재 아랫꼬리를 달고 있긴 하지만, 520포인트가 중요 지수 라인으로 한번 제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20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하락 추세대 구간이 하락 추세대 어떤 연장으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2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 당연히 500포인트 이탈에 대한 가능성에도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20포인트를 지켜주게 되면서 어쨌든 N자형 이중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N자형 하락이 나오느냐 아니면 520포인트를 지켜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중바닥을 형성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HTS를 좀 제가 스스로 꺼버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520포인트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봉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 1차적으로는 먼저 515포인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515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7월달 초 같은 경우도 지켜주게 되면서 그러니까 480포인트 같이 갔던 코스닥 지수가 8차적인 반등 그리고 일시적인 조정이 일시적인 어떤 조정에 마무리를 보였던 지수대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에서는 515포인트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랬을 경우에 자, 위쪽으로 하면 530포인트 요 구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15포인트 그리고 위쪽으로 530포인트를 뚫었을 경우에 위쪽으로 545포인트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530포인트를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조금은 추가적인 하락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515포인트를 만약에 이탈했을 경우에는 주봉 차트에서 말씀드렸듯이 5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이탈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일봉 차트보다는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지만은 520포인트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코스닥은 520포인트를 중요 지수 라인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다음 주 중요한 지수대까지 언급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다음 주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1940을 뛰어넘는다면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2000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반면 이번 한 주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는데요. 다음 주에 520선 지지하면서 이중바닥 형성하고 N자형 방등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봐야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주간 차트 분석을 통해서 구차트 종목과 배드차트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았던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 구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렌텍하고요. 그리고 동아일텍, 하츠, 파트론, 만도를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배드 종목 같은 경우는 하이셀, 포스코 ICT, 효성, 사마페인트, 디지털옵틱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구종목 세 종목부터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코렌텍부터 좀 볼 건데요. 코렌텍 같은 경우에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26,000원에서 15,000원까지 어떤 가격 조정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최근에 하방 경색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눌림목을 보였던 구간을 현재 제가 화면에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17,0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 행보 흐름에서 이제는 탈출하는 흐름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를 했다고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코론텍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21,000원 돌파에 대한 여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츠인데요. 좀 테마주이긴 합니다. 테마주이긴 한데 요 종목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항상 거래량을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데 거래량이 1차적으로 소진이 되고 난 이후에 1차적으로 소진이 됐죠.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조금 그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바닥이 나왔습니다. 바닥 형성이 되면서 완만하게 현재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리고 1차적인 어떤 반등을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을 보이고 있는 구간 속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대량으로 소멸이 됐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을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동성이 요 부분에서 일단은 바닥을 잡는 거래량이 나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차적인 눌림목을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1차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3,600원, 3,500원 전후에서 눌림목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윗꼬리를 달게 되면서 여기서 시세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됐었지만 어제 다시 한번 7%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계단식 상승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서 1차적인 바닥을 잡고 1차 반등 그리고 3,500원 부근에서 눌림목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반등을 다시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대량 거래 발생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다음은 만도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눌림목 그리고 2차적인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 보이지만은 12만원 가격대 화면을 다시 한번 좀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12만원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지켜졌던 자리입니다. 그 하방영상에 나왔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만원가 그리고 240일 차례대로 회복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누려볼 수 있다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바로 한번 관심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별도 종목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별도 안 봐도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그 하츠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서, 하츠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남부 경협지 이후에 그 DMZ 테마가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 DMZ 평화공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DMZ 평화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지금 파주 일대 평화공단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을 마련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DMZ 테마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DMZ 테마가 완전히 사그라졌다고 좀 보기 힘들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일단은 그 파주에 공장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공장은 지금 이제 평택으로 다 이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파주의 공장 부지를 아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주 쪽하고 평택 공장 부지 한테 그 공시지가로 봤을 때 한 80억 정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음 테마이긴 하지만 공원이라든지 공단을 조성했을 경우에 이 파주 지역에 있는 파주 지역에 공장 부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산 가치 부각 이런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 부각이 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테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아스라든지 그리고 다른 삼중물산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어떤 테마주 성격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을 매수가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면은 3,500원에서 3,700원 정도 한번 매수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전저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200원 그 최근에 좀 갭 구간에 있는 3,200원에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목표 같은 경우는 일단 4,050원 한 10% 15% 정도 되는데요. 4,050원에 일단 목표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하츠 기술적인 분석에 더해서 모멘텀까지 분석해 주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 분석해 보면서 그 숨은 의미를 찾아내보는 시간 있죠.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당초 9월로 점쳐졌던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출구 전략이 늦춰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르면 10월이겠고 늦어지면 내년이 될 수 있다. 내년 초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당장 양적 완화 축소를 9월에 시작하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새벽에 끝난 미국장의 모습은 이제 GDP 성장률이 네. 잠재 성장이 2.5가 나왔고요. 신규 실업 청구 수가 또 청구권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이러한 지표의 변화를 본다면, 지표가 개선되는구나 해서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핌코 같은 경우에는 약 80% 정도 9월에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또 한편에서 나온 것은 어저께 마켓워치에서 나온 얘기인데, 매튜린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양적완화 축소가 9월에 힘들고 내년 2월과 3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 축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표가 개선되는 부분도 반영되지만 이 지표가 1차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금융위기 전보다 나아졌느냐라고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개선되는 모습으로 바라봐야지 금융위기 전후로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 또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낮은 상태라는 거, 또 실업률이 지난번 7.3이 나왔지만 아직 그 밑으로 더 내려갈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는 9월이 되면 9월 위기설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 정부가 정부 부채 상한에 대한 16조 7천억 불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늘리지 못할 경우는 그 정부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10월 중순까지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500억 불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산안이 아직 해결이 되질 않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시리아 공습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유가가 지금 110불이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110불이 넘어가면 경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다라고 보죠. 물론 당장은 나타나지 않죠. 그렇지만 2, 3개월 뒤에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침체가 되면 고용이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오는 실업률이라든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제지표의 호조세가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시장에 나오는 그 대외적인 재료나 대내적인 재료가 그것을 쉽게 허용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양적 완화 축소가 올해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양적 완화가 올해 축소한다 할지라도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 축소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뇌 교육이 됐고요. 또 하나는 양적 완화 축소라는 그 기본 바탕 자체가 경제 회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양적 완화 축소가 올해든 내년이든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올해보다는 내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표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금융위기 이전만큼 좋아진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9월에 당장 부채한도 상한 협상이 남겨져 있고 시리아 문제로 유가 상승 이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소비 둔화, 고용 둔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걸림돌들을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이르다 내년 초라는 주장에 동의하시는 입장이고요. 설사 양적 완화 축소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충격은 이미 잦아질 것이다. 학습 효과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서방이 시리아를 공격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하도록 명령했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현실화된다면 이제 중동에서의 문제는 미국과 러시아 이 두 강대국의 정면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긴급조치 각서를 연방군에 하달했다라는 네. 그 이란 통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 내용을 보면 참 재미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사우디 공격 명령에 대한 내용이 왜 그럴까 이런데 그 반다르 빈 술탄이라는 그 사우디 왕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보국의 수장인데 이 사람하고 푸틴하고 만나고 한 얘기가 그 비하인드에서 녹취록이 시장에 유출됐다고 하죠. 그 내용을 보면 그 러시아가 그 시리아에 해군 기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정부군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 시리아 반군에는 그 체첸 테러리스트들이 있다고 하죠. 그거를 그 약간 그 뭐랄까 조절할 수 있는 쪽이 아라비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시리아 정부가 졌다라는 것을 러시아한테 인정하고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에서 손을 떼기를 좀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약간 겁을 준 게 뭐냐면 체첸 테러리스트들이 내년도 소치 올림픽에서 대규모 확살이나 테러를 일으키기를 원하느냐라는 식으로 방향을 제기했다라고 하죠. 그게 푸틴이 이제 분노를 머금고 그러한 내용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 시리아 문제가 러시아와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대규모 전쟁이지만 유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가가 120 지금 현재 상태에도 150불 예상이 나오는데 러시아가 가담하는 상황이 나오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럼 이걸 이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미국이 공습하기 쉽지 않겠구나. 결국 시리아 문제가 어떤 그 외교적인 문제라든가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이다. 그 얘기는 아마도 이번에 그 9월에 있는 미국의 어떤 위기들 이런 부분들을 쉽게 덮고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위기를 조장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좀 갖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세 번째 라운드 바로 출발해 봅니다. JP모건이 한국이 신흥국 위기 속의 승자라고 밝혔습니다. 네, JP모건의 내용을 인용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신흥국 위기감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옥석 가르기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한국이 강자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요. 참 재미나죠. 요즘 네. 그 미국 그 언론을 보면은 나온 나라 중에 유일한 나라가 코리아, 네. 한국을 지명하고 있죠. 근데 JP모건은 그 우리나라하고 멕시코를 지명하고 있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대만, 중국 정도,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에서는 멕시코를 지정하고 있죠. 신흥국에서. 근데 이게 지금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도 지금 위기의 기본적인 내용은 저거죠. 그 경상적자에 대한 부분이고, 경상적자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환율의 변화 가능성, 또 경상적자를 떠나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저리로 자본을 가져오면서 시장의 어떤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는 신흥국들이 많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를 하게 되면 그 저리로 갔던 돈이 다시 대갚기에서 나가는 과정,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은 아주 건전한 상승 흐름을 가져왔고 버텼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가 IMF 때 단기 부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2008년도 같은 경우 단기 부채가 우리나라가 80%가 됐었는데 지금 36%까지 떨어졌다고 하죠.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펀더멘탈이 기초 체력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한 일환인가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매수를 시작했다는 부분이죠. 이것으로 본다면 지금 그 전 세계가 뭐 시리아 문제라든가 양적 완화 축소 문제, 또는 뭐 신흥국 위기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만큼은 거기서 비껴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어저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씨가 말라는 정도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는데 어저께 처음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시작이 됐다라고 본다면, 또 외국인들이 정말 매수가 진행된다면 정말 2100으로 다시 한번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지금의 상황은 추세적 상승 국면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상승 목표치의 1차 목표치는 아마 210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어떤 방향을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추세적 상승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시장에 약간 위기감이 있을 때는 시장이 같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외국인들이 추가적 매수세로 접근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신흥국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양적 완화로 풀렸던 돈을 통해서 이제 부채를 딛고 성장을 했던 그런 위험 때문이겠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경상적자인데 그에 비해 펀더멘털 국내 증시 굉장히 한국 경제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위기에서 국내 증시는 비껴갈 수가 있을 것이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2100까지 열어두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